지금부터 2021년도 연구기관 자율적 학습조직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제 해결형 학습 조직으로 해서 2050 탄소 중립 모빌리티 연구회로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전문가 분들을 좀 같이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를 이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도 같이 가면서 그 차량들을 보고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현장에서 좀 고민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같이 학습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분은 산업연구원의 황상규 박사님, 그리고 자동차연구원의 이한구 박사님, 노동연구원의 오상붕 박사님, 그리고 황승진 박사님 이렇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학습 주제의 목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분야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조 개편 방향 모색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처음에 그 국내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대응 전략 부분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운행조차 지금 좀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지금 대다수의 부품 업체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이 돼 있고 이게 현재의 그 전환 친환경 자동차의 그런 기술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 그 산업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정책과 이제 교통 정책 부분의 선순환이 좀 필요한데 현재는 이것이 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로 해서 자동차의 전통적인 생산에 머물러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는 그런 연결 그리고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을 연결하는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제 고객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고객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이 기업 간의 얼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생산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개발, 생산, 운행, 폐차 단계에 있어서는 이용자 제도 관련 기관, 정부의 이동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도식화해 본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확산이 됐을 때 이 생산 단계, 운행 단계에서 이 인력이 상당 부분 부족한데 이 인력 양성에 관련된 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 해결형 학습 조직은 이제 여기서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이 각각 다 들어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유한 거를 성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계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산업계도 자동차만 들어오면 안 되고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거래나 데이터 생태계에 관련된 산업계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 이상 자동차로 경쟁력으로 팔 생각은 하지 말고 자동차를 포함한 데이터 생태계,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생태계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라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지금 현재 연구자 그룹에다 산업계가 들어오고 노동계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들어와서 하나의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이름은 그 NCR로 해서요. 뉴 챌린지 바이 리전으로 해서 저희 그 지원을 해주신 그 NRC랑 좀 비슷하게 해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원에 계시는 양현채 박사님, 이혁 박사님, 그리고 제 뒤에 계신 또 이제 국토연에서 오신 안종욱 박사님하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신 키스텝의 김지용 박사님 오셨습니다. 지역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 충격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을 좀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외치는데 그게 실제로는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살게 되기 때문에
지역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또 신산업을 지역에서 좀 육성을 해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이렇게 계승해서 확장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선언이 있었고요. 또 글로벌 관점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의적절하게 가능하면 좀 탄소 산업을 좀 연구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했냐면은 일단 내부 연구진은 이미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총 5명으로 꾸렸는데, 저희가 외부 전문가분들을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주시청에 계신 분들, 뭐 탄소 산업 뭐 전담기관이나 뭐 연구기관, 대학 교수, 뭐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함께 뵙기도 했고, 뭐 따로따로 나눠서 뵙기도 했고 했어요. 지금 전주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6개 탄소 산업 분야 중에서 탄소 섬유, 빨간색 네모로 된 탄소 섬유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좀 고퀄리티의 미래지향적인 전략 하에서 탄소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역량이 좀 R&D 역량이나 뭐 산업 역량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가 바뀔 때마다 신산업군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포션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가져가 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걸 완전히 버린다거나 뒤틀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은 이게 지역에 신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지리적인 스케일업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역 신산업의 그 전국화 방안에 대해서 좀 의무적으로 좀 제시를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융법학을 통해 그 지역에 사실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부처 간 중복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좀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전담 부처나 부서를 좀 하나를 지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탄소에 대해서 워낙 지금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산업으로 많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탄소 산업의 성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지금 사실 이 산업에서의 뭐 지역 혁신 체제나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지역의 중요한 혁신 요소들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산업 생산 구조나 이제 뭐 RI 지역 혁신 시스템을 연구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좀 같이 들어가줘야지 지역 내의 탄소 섬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스케일업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탄소 섬유만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확장을 한다. 이거에 대한 예산과 연구 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위협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인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재무 가능성이 나빠져서 전북에서 산업에서 빠져나오면 전북 지역의 어떤 뭐 도지사의 리더십과 아무리 좋은 그런 공공기관이 있더라도 사실은 뭐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차년도에 연구하실 때 고려하시면 훨씬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탄소 산업보다는 이제 이 뒤에 하고자 하는 이제 비관련 다각화, 비연관 다각화 관점인데요. 비연관 다각화랑 관련 다각화는 결국은 오리지널은 기업의 경영 전략상의 개념입니다. 이 스케일을 지역으로 옮기면 굉장히 오묘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지역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이 다 있습니다. 이게 신산업이냐 아니면 관련 다각화냐 비연관 다각화냐는 굉장히 모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업 단위의 문제를 지역 단위로 가져오면서 이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비역 관련 다각화를 내세우는 것이 약간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정책 의사결정자 측면에서 보면 그 예산을 쓰려면은 예산 투입의 근거를 요구를 받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비관련을 강조를 하려고 한다면 그 비관련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업이나 지역 간 협업 관점인데, 저도 이제 필요성은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도단위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지식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둘이서 합쳐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제 현행 인센티브 배분 구조를 보면 이 갈등 조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적 감수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학습하는 그런 학습형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법적 감수성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법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저희가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사회적 그런 이슈들, 그런 내용들을 책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뉴스 기사나 논문이나 조사 연구 보고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저희 이제 뭐 가까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매일 보고, 특별히 뭐 시간을 내서 보지 않아도 매일 뵙는 분들이고, 그리고 자주 얘기도 해서 그렇게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배웠냐면은, 이제 뭐 국민 법관전 대비 이제 어떻게 법제를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뭐 주로 이제 다른 그 연구원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법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법제 발전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좀 하고자 했고요. 좀 젠더 감수성 같은 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학습을 했습니다. 제도적인 구조적인 불평등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법 제도가 우리가 미비하다기보다는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형기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당신이 판사입니다라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양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법감정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실제 법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제안서도 저희가 좀 드렸는데, 그런 뭐 정책 연구들이나 법제 연구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소통이나 뭐 객관성들, 그다음에 법이 얼마나 뭐 부족한가, 어떤 게 부족한가,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그런 뭐 양적 질적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학습 조직명은 빅데이터 마스터인데요. 저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함께 하고요. 저희가 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념하고 이론에 대한 학습을 하였고, 예제 실습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를 활용을 하여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데이터 입력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였고요. CSV나 엑셀 파일, 또 웹 크롤링을 통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두 다 파이썬을 활용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출력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림 1번이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파이썬 등을 통해서 만든 그림이고요.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GIS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구현화를 하였는데, 이 모두 보고서나 현안 자료 등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과제명은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분석 및 개선점 도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 포함해서 한 8번을 무역정책 검토를 진행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제기되는 여러 무역정책에 대한 쟁점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며 또 향후 무역정책의 보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연구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이제 무역정책 검토 과정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 사안을 분석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학습 조직을 통해서 배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서면 질의 답변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대외 통상 정책을 조금 점검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향후 정책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오랫동안 각 분야의 연구를 해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사회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은 다양한 기관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습형이었기 때문에 독서와 강연 그리고 연구계획서를 도출하는 이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하였고요. 독서는 매월 한두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어떤 상황들을 고통받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장애인과 노동자의
강연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의 강연도 해서 3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전 3가지를 제안해봤고요. 첫 번째로 교육격차와 경제사회 불평등 관계 분석이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는 구조적이고 정부 정책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같이 사회 불평등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탄소세를 부과할 것인지 계층별로 지역별로 편차들을 우리가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필수 서비스의 구축 현황 조사라는 연구 제안을 해봤는데요. 필수 서비스가 적정 규모로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추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현황을 좀 조사해보자. 학습 조직이 여러 기관의 그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양한 시각들을 흡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 제안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한 기관이나 또는 내가 하는 전문 분야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연결 그런 구조를 연구회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저희 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상정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했고 제가 책임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 3명, 그 다음에 산업연구원 조원규 박사님 그리고 경사연에는 속하지 않지만 저기 한국소비자원의 김인숙 박사님을 이제 포함해서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적은 통상정책의 이행이나 또는 변화가 각 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형에 관한 학습을 추진하는 거고요. 다수의 학습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세미나를 4번 정도 개최를 해서 학습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량에 따른 관세 부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농식품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미래의 영향을 염두를 두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어떤 새로운 무역 규범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지털 무역 규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새로운 무역 규범들이 이제 일반 산업 부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비관세 장벽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관세 장벽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EU나 미국과 같은 탄소 국경세 도입이 이제 국내 농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 탄소 국경세 도입에 따른 국내 농업 부분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좀 제출을 했고요. 이런 연구 과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식품 분야에도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사전적인 영향 분석이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국내 농업 부분의 수출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 이름은 IP 이해를 위한 IO 연구였는데요. 저희는 국제 정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연구를 하는 그런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꼬박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나 조사나 그런 거를 함께 논문을 읽고 발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 화두가 되는 그런 보호주의, 지역주의와 같은 이런 국제 질서와 변화를 파악하고 또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최근 동향이 어떤지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G20 차원에서 국제기구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밑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정치, 경제, 산업, 통상의 세부 이슈들을 파악을 했고요. 다음에는 저희 조 이름처럼 국제기구 자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문제점, 나아갈 방향 같은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국제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G20라는 기구에서 선언문을 항상 내는데 그 선언문의 내용들을 파악해보면 매년 해마다 어떤 이슈가 중요한 이슈였는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G20 선언문을 검토해서 매년 어떤 식으로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 주요 키워드가 있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20 체제가 가지는 그런 국제 정치 경제적 함의와 한국은 앞으로 이런 글로벌 체제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논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랑 각자 관심 있었던 국제기구들, 뭐 WTO, 뭐 환경 관련 국제기구, 뭐 G20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전반적인 큰 흐름은 하나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고요. KDI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단지에 떨어져 있어서 조금 고립된 그런 감이 있는데 또 이제 키엠 연구들도 새로 알게 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물론 저희가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로서 어떤 책임감,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공통의 호기심이나 그런 즐기는 마음으로 좀 동아리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창의적인 생각도 서로 다른 기관에 있고 다른 전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교류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지금 2020년에 데이터 산업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데이터 과학자가 몇 명인지를 보면 3,00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10만 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9만 7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분야 자체를 리드해야 되는 어떤 리더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게 사실은 지금 국가 산업 구조가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잘 이끌어 나갈지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신입으로서 좀 더 다양하게 그 조직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만사평통이라는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학습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쪽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정책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특강 기획 위주로 해서 민간 부문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공공행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각각 다른 날에 그래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젠더에 따라서 전공인 분포 차이가 크고 특히 공학 분야에서 남성 편중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산업 위주의 접근, 그리고 빠르게 뭐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성별 불평등 현상이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라든지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기존의 자기 직무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해서 이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지원 체제를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성 데이터 산업 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기초 연구 정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직무에서 도메인 날리지를 활용해서 이 디지털 전환기에 본인의 직업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식의 직무 전환, 그리고 지금 남성들이 굉장히 이 IT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성별 분포를 완화시키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IT 교육을 좀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키워드가 돼서 여성 데이터 산업 인력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 평생학습 통합체제 구축에 대해서 좀 논의의 초석을 마련한 이 학습 조직 연구자분들의 시도가 저는 상당히 매우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산업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아마도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좀 다수이거나 전문성이 우려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유형들을 좀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다양한 시도와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데이터 산업 분야의 성장 속도에 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시적소의 정책 투자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간 훈련기관의 유연함과 공공 분야의 안정적인 기반이 잘 결합이 되어서 현장 착근형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민간 훈련기관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파편화되거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인력 양성 사업을 보다 단순화해서 전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핑이 없어서 좀 막막한 점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떤 걸 시작해서 그 취업 시장에까지 실제 연결되어져야 하는지 그 가는 방향이나 길에 대해서 좀 막막하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조력자가 없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좀 모호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취업 시장에 그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 제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알고 싶고 그것에 이 학습 조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를 준비하는 전문 인력 교육 및 운용 전략 탐색 연구 조직이라고 해서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사님 2분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사님 3분 이렇게 해서 5분이서 같이 연구를 이제 학습을 진행했고요.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 확실한 거는 기술 혁신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시대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공지능 보편화 시대를 준비하는 게 전혀 빠르지가 않은 거죠. 총 4번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했어요. 6월에는 이제 수니 버펄로의 이제 박지영 교수님을 모셔서 거시경제 모델 활용을 해서 정책 효과성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틀 동안에 1박 2일로 저희 연구진 워크숍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과제를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린 거는 인공지능 보편화로 인한 파급 효과는 산업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상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직무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산업별로 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보편화로 인한 일터에서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일터에서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고 인간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의 숙련을 향상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일 조직과 기업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공공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변화와 직무 재배치라는 굉장히 긴 제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중심적인 정치 철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지자체 업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업무들을 대체할 수도 있을 거고 새롭게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직무 변화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직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직무 재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업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고 있는 범용성 그리고 전 사람에 걸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은 그 수혜 대상은 매우 광범위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공공 차원,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업무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공직의 인재상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두 번째, 그 공직사회 인력을 조금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공직사회가 무엇이 변해야 되냐, 임금 체계도 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적 자본을 관리할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AI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적 자본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저에게 공직사회 인재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전 주저없이 말할 거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다라고 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공직사회에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데이터 관리 능력, 그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갭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는 시간보다 아닌 사람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한 대체를 하든 아니면 대체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신경을 덜 쓸 수 있게 뭐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환자들이 어떤 경로로 왔고 어떻게 와서 어떤 서비스를 보통 제일 많이 쓰고 하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병원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아끼고 그 다음에 제일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의료행정 쪽에서 빅데이터 그 전산 자료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많이 만드는 그쪽에서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 의사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뭐 되지 않다든지 비대면 진료를 원하기도 하는데 되지도 않고 있고 또는 예를 들면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게 AI 시스템 같은 게 잘 돼 있다고 하면은 지방에서 의사 선생님 혼자서 청구도 하고 진료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의사가 판단하는 거 외에는 모든 거가 다 이제 의료 행정적인 부분에서 AI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학습 조직을 통해서 제일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량을 개발하고 연구 주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연구니까 그 연구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그게 연구로 연결이 되고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학습자들과 연구회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